전라남도 곡성에서 이 영화 곡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죠. 야, 우리 현장에서 이제 곡성이라는 게 전세적으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곡성 영화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가만있어 봐. 우리 곡성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황정민 배우가 연기 엄청 잘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기자분들과 연예계분들이 무당과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살과도 관련이 있고 사주랑도 관련이 있는데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 혼연일치하는 그 몰입도랑 이런 게 남다르세요. 실제 구슬 주관하는 박수무당의 격이 보여가지고 저도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리듬을 좀 타야 되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인 나홍진 감독님 스스로도 아, 현역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 예. 와. 황정민 씨의 역할이 무당이라고 했는데 무당은 길용화복을 주는 역할이지 나쁜 걸 모시고 나쁜 기운을 활용해서 그 상대방을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안녕하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남자 영화보다의 김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티스트 복만대입니다. 네, 영화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김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벽사신당의 다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벽사신당 천음사제고요. 퇴기사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반 분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당에 대해서 그럼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리 선배가 선배님이세요? 맞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그럼요. 저보다 5년 선배십니다. 오, 나이가 더 많으세요? 나이는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네. 먼저 당이라고 하는 거 왜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모시고 나서는 당호라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신당의 이름을 받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별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당호가 신어머니 따라서 벽사신당, 당자가 집당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벽사신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저희 세 명은 뭐 아시다시피 보다신당의 김시선, 김경식, 복만대. 보다신당입니까? 보다당입니까? 보다신당. 종파라는 게 종교에는 다 이렇게 좀 있잖아요, 다양하게. 네네. 무속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무교에도 줄력 따라서 신의 줄력 따라서 조금 제자님들의 행동이나 신을 모시고 가면서 퇴기나 주무나 천문이나 천무나 이렇게 해서 주요 분야들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방금 무교인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 일반 분들이 또 낯설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이제 무속인 그러는데 무교인과 무속인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식명은 무교인이 맞아요. 원래는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무속인 그러는데 무속인은 잘못된 표현입니까? 맞습니다. 아하. 잘못된 거예요? 예, 속대속자를 써가지고 이제 무속인이 돼버린 거고요. 약간 천대하는 말처럼 쓰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이 개념으로? 일본에서 한국을 침략했을 당시에 도깨비도 온이라고 불리게 해놨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으로 활동하던 역사적인 문서들도 다 불태웠고 소실된 것들도 너무 많고요. 찾아서 죽이기도 하고 무교인이라고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알고 나면은 저희도 바로 잡으면 되는 거니까요. 몰랐던 사실을 또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네네네. 기독교, 불교 이렇게 끝에 교가 붙는 거는 교리가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무교에서도 교리가 서 있는 곳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소실돼서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교리가 그러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처음부터는 우리가 가속신앙, 가신신앙을 또 모시기도 했잖아요. 막 우리가 아이 낳고 나면 부정들라 새끼줄도 쳐놓고 그렇죠. 근데 그게 다 그쵸. 그런 것들이 변화돼서 지금은 부적으로도 내려오고요. 또 그렇게 새끼줄처럼 뭔가를 꼬아서 안 좋은 기운을 막는다는 부작도 있고요. 그럼 이제 무속 신앙이 아니라 무교 신앙으로 바꿔서 쓰는 게 옳다라고 네,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아니 지금 조명도 약간 지금 느낌이 그래서 오늘 어떤 영화를 취급하게 될지 구독자님들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그 영화 소개하기 전에 조금 더 이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여태까지 우리 과학자분들 박사님들 모시고 하다가 오늘은 좀 이 분위기가 좀 달라가지고 웃음은 나오지만 지금 얼굴이 하얘져 있어요. 김시선님. 긴장해야죠. 긴장 바짝 차려야 돼요.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죠. 네네네. 왠지 대화를 나눌 때 들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신미한 쪽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조심스럽고 자기를 좀 내려놓는 경우가 좀 있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 하필 또 조명까지 이러니까. 많이 듣고 보고 하면 사람이란 게 원래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의도하지 않는데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거를 좀 컨트롤하고 스스로 풀릴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닝도 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쌓이면 미칠 수 있어요. 멘탈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행복해서 오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괴롭고 네, 힘들고.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든 몸이든 힘든 분들이 오실 테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네, 들어주고 잡아줘야 되니까 내가
자기가 멘탈이 안 잡혀 있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소개하실 때 퇴기사 박이율입니다 하셨는데 네네. 근데 또 좀 전에 무당 얘기를 하셨어요. 퇴기사랑 무당이랑 다른 건가요? 그렇죠. 분야는 다릅니다. 무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시를 실어서 영혼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기륭화복을 점쳐주면서 사람들에게 뭐 길도 주고 복도 주고 할 수 있는데 퇴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걸 제거하는 게 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퇴귀사는 좀 낯설어요. 테마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도 있고 감독님 말처럼 퇴마사가 지금 우리는 익숙한데 마귀 퇴귀사를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일단 테마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또?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고착화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사실은 고대 무교에선 퇴기사라고 지칭합니다. 어원 자체가 쑥 쉽게 들어와서 그냥 널리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영화.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영화사를 또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귀신을 퇴치하는 부분을 굉장히 도드라지게 영화를 만든 게 일본 영화들이 많잖아요. 음향사 이런 시리즈들이 많다 그러네요. 보니까 물론 한국 고전으로 가면은 무당분들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은데 귀신을 퇴치하는 약간 히어로물 장르는 일본이 좀 잘 만들거든요.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마가 약간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또 그렇게 들리네요. 일본 게임, 일본 애니메이션에 마계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그게 일본에서 유래된 거다. 아까 뭐 선배님 그러셨는데 무당에도 이렇게 레벨이나 뭐 이런 게 차이가 있나 봐요. 계급이 있나 봐요. 배움에 있어서 얼만큼을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역량을 발휘하는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에도 어느 분야의 전공들이 있죠. 거기에서도 사회과가 있고 국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러한 나눠짐에 있어서 계급이지 통칭은 똑같다. 그런 이제 서열이나 계급이 꼭 구분해서 그런 거는 없다. 네. 카테고리가 약간 달리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잠깐만 저 바로 잡을 건 계속 바로 잡을게요. 카테고리가 아니라 카테고리 아닙니까? 카테고리 이렇게 저희가 잘못하는 게 맞습니다. 일본식 발음인가? 빠꾸도 많고 오라이도 많고 많죠. 그리고 일본의 잔재가 이렇게 여기까지도 있는 거예요. 방송 용어는 뭐 어마어마하죠, 감독님.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게 일제 이제 뭐 잔재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영화를 배워왔던 분이 일본에서 교육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초기에는 일본 언어가 굉장히 촬영 현장에서 많이 쓰였죠. 댕깡부터 해가지고 댕강이 뭔지 아시죠? 방송국에 제일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써요. 세트를 댕깡하자. 정리하는 거 싹 없애고. 일상에서는 스매끼리 선두깎기라고 네, 요즘은 맞아요. 정리가 좀 됐는데 담아내기 갖고 와라. 담아내기 이런 갖고 거 와라. 있잖아요. 일본식 영화 용어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썼던 영어가 일본으로 가서 일본식 말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줌 렌즈 같은 경우도 쭈무라고 얘기를 하고. 아, 줌렌즈였구나. 그게 쭈무가. 네, 저도 현장에서 야 쭈무 가져와 했을 때 일단 달려갔는데 가만히 있어봐. 쭈무가 뭐지? 쭈무가 뭐야? 다시 갔다가 쭈무! 아 왜? 그랬더니 줌 렌즈더라고요. 줌 렌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미국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또 많이 쓰게 됐고 혼재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유학파들이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언어까지 그래서 다국적 언어를 쓰고 있는데 요즘은 교통 정리가 많이 됐죠. 많이 됐죠, 지금은. 일본 말 많이 쓰면 또 야마도니까. 근데 또 잘못 알고 있는 또 일본 용어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바리깡 같은 경우는 일본어가 아니거든요. 불어입니다. 그렇죠, 불어요. 그건 불어인데 바리깡, 따 바리깡 일본어가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법사, 뭐 도사, 보살, 선녀, 무녀 뭐 다 비슷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다 다른 겁니까?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법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의식이나 이뤄내는 것들이 많고 퇴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퇴기를 중점으로 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많고 도사분들 같은 경우 이제 도술도법이나 역술, 역학을 하시는 분들도 도사 안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분야가 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무당은 그러면 신내림을 받은 걸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퇴기사분들은 그럼 신내림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귀신을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퇴기사 중에서도 받으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받았을 경우에 무당이면서 퇴기사가 됩니다. 투잡이네요. 네, 저러한 개념이 사제라 불립니다. 통칭. 또 알았네. 지금 여러 가지의 그런 분야들을 한꺼번에 다 공부하고 배우고 익혔을 때 그 모든 분야를 할 수 있다 했을 때 사제라는 명칭을 씁니다. 퇴기사 중에 신부님들 계시잖아요. 영화에도 나오고. 서양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바티칸에서 승인된 사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아, 바티칸에서 승인하는 거. 네네. 신부님들은. 주교가 허락을 해야지만이 테마사를 하는 거지. 아, 카톨릭이세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대로 신부라고 그래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건 아니고 주교의 승인 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걸 약간 이해할 때 영화 볼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 의사가 눈에 보이는 질병을 치료하잖아요. 저는 엑소시스트라던가 퇴기사 이런 귀신을 퇴치하는 분들은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또 편하더라고요. 진짜 무당, 진짜 퇴기사분들은 엄청난 진짜 힘든 직업이다, 고난이 직업이다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힘든지 가장 힘든 사람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죠? 일단 무당으로서 생각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귀신을 달고 오셨어요. 일단 그게 보이시죠? 네네, 네. 바로 그냥 들어오자마자 바로 알았는데 빙의 관련해서 왔어요. 근데 하시는 일이 음지 쪽에서 계속 있으시고 양지로 나오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되게 좀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실 뿐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퇴기를 해드려도 그 추후에 사후 관리까지 제가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거죠. 결국에는 제가 돌려서 표현하고 돌려보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는 좀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분에 한해서는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알면서 돌려보내는 제 마음과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걸 달고 살 삶들을 그게 좀 보이시는 거지. 보이죠. 그게 좀 아직까지도 좀 잔상에 남습니다. 불과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럼 귀신이 보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귀신의 형태가 어떤 형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예요? 사람의 형태로 나올 때도 있지만 얼굴이 가려진다거나 발목까지 이렇게 잘려서 보인다거나 형태일 때는 그렇고요. 보통은 기운으로 느끼기도 하고 직성으로 딱 받기도 하는데 위치나 이런 게 잡혀요. 사람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귀신은 그러면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 나쁜 거예요? 이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조상영은 저한텐 귀신이에요. 연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는 그냥 영혼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해를 끼칠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귀신으로 못 박아버려서 보내야 될 존재로 저는 그냥 인식해버려요. 다령사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을 좀 줘가지고 좋게 올려보내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령선배는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해를 끼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귀신으로 지칭해서 보낼 생각을 합니다. 다령님은 어떨 때 힘드십니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알아도 말을 해줘도 따라오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아직 겪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그냥 내 인생을 살다 이제 막 재산 다 없어지고 그러려면 왜 찾아간 거래요? 좋은 말을 듣고 싶었대요. 사람은 진짜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나는 신당에 앉아서 점상을 내리는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제자로 앉아서 손님을 보는 거라서 그럴 때에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냅니다. 거짓말은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저는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심리 상담가가 아닌지라 다른 선생님께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가품 때문에 무당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인들이 무당을 만났을 때 대하는 태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김신선 평론가한테 내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 고민을. 그러니까 그렇듯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고 계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은 이래 하고 얘기해 주잖아. 이제 이런 건데 그걸 너무 이제 맹신하거나 너무 그냥 거기에 뭐 함몰돼 버리거나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차범위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 거는 그냥 듣는 거로 판단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신부님 얘기는 듣고 목사님 얘기는 들으면서 어떤 한 개인은 내가 배척하는 거 이것도 역시 조금 멀리 해야 될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옳다 그러다 전에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의 범주다. 저희 할머니 때부터 되게 다녔었던 걸 아는데 다녀옴으로써 본인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용기도 얻고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옛날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들 하셨고 또 동네 옥에 또 이렇게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문화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내려오다가 말씀하셨듯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조금 비하되고 곡해하는 좀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우리 도깨비를 거겠죠. 찾아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색깔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에 대한 태도인 것 같은데 흔히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봤던 세뇌됐던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제하고 그 다음에 무속 하시는 무교 쪽에 가면은 평상시 못 보던 색깔이 많아요. 그리고 못 듣던 소리가 데시벨이 이상한 소리들이 좀 많아요. 방울소리라든지 뭐 이런 소리들이 있다 보면 내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거에 대한 범주에서 우리가 좀 얘기할 때가 좀 있잖아요. 야, 이게 저희가 길게 얘기한 건 또 처음이네요. 그죠? 왜냐면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영화 얘기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질문 보따리가 이만큼 더 있어요. 왜 제사상에 빨간 거 하면은 팥은 왜 싫어하고 왜 방울소리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 뭐 문지방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여기가 연관된 또 얘기가 있더라고 나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괴이하고 위험한 존재 미끼를 문 딸을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곡성입니다. 자, 우리 복만대 감독님이랑은 일면식이 없는 감독입니까? 나홍진 감독님? 있죠. 되게 영화계에서는 독특한
악한 분으로 좀 정평이 나 있어요. 이분은 뭐 추격자, 황해 이게 진짜 이 엄지척 아닙니까? 일단 본인의 컬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님하고는 또 다른 결이고, 스릴러를 만들지만 이분이 생각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세계관이 잘 들여다보면 인간관계에 있지만 인간의 파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원래 데뷔할 때는 단편이 있었는데 완벽한 도미요리라고 굉장히 코믹하면서 하드코어적이면서 영화 자체가 되게 이상해요. 그렇게 연출력을 돋보였던 감독이 점점 깊이가 더해지면서 사람을 대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할 때도 상당히 좀 고집, 자기만의 생각, 관철, 타협하지 않는 이런 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라는 그런 거장 반열에 좀 올라와 있죠. 칭찬의 말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스태프들 입장에서 보면은 스태프들이 힘들어하는 감독님이다. 또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해서 또 힘들다. 이게 지금 곡성이 장편 영화 3번째 작품인데 다 보면 추격자도 그렇고 황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크하고 어둡고 배드엔딩이고 이러거든요.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호불호가 좀 심하지만 그래도 이제 명감독님은 명감독님이다. 어떻게 보면은 무당 스님들도 레벨이 높을수록 하나하나 사소한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잖아요. 그 완벽한 도미요리라는 단편을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보면은 한 요리사가 완벽한 말 그대로 도미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잘리더라도 그걸 활용까지 하면서 되게 집착하거든요. 한 인간의 끝없는 집착과 목표를 향한 어떤 집념, 그런데 하다 보니까 파탄 지경에 이르는 과정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추격자도 그렇고 곡성도 그렇고 황해도 그렇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저렇게까지 안 가도 되는데 가지 말아야 될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하게 되잖아요. 인물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약간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단편이고, 또 나홍진 감독의 세계관을 좀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 요소는 이분이 이제 또 광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아티스트로서도 텍스트를 입체화시켜서 시각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반열에 있으면서도 영상미는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고집 피우는 게 되게 많고, 또 잘 보시면 홍정표 촬영 감독님도 굉장히 집요하게 촬영하시는 분이거든요. 촬영 현장에 감독이 3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우들 죽겠구나. 거의. 죽죠. 근데 친절한 감독이야. 근데 영화를 못 찍어. 아, 그렇지. 착한 감독인데 영화를 못 찍어서 흥행이 안 되는 바에는 악한 감독이 들어와서 잔인하게 찍고 흥행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곡성이라는 영화도 앞에 나왔던 화려한 커팅 수가 있었다면은 거의 심박수에 맞는 편집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이고야. 틈 하나 없이 꼼꼼하게 편집 자체도 그럼 나홍진 감독이 다 참여해갖고 본인이 다 만들었다는 얘기네. 거의 우리 인간이 두려워할 때에는 무척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면 더 센 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영화의 커트 편집 스타일을 보면 그전 거랑 많이 달라요. 차분해. 그리고 커트가 누주해. 나홍진 감독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그랬지? 그거는 말 그대로 나의 심리적 안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수에 맞는 편집 방식을 하다가 급진적으로 치고 들어올 때에 내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더 오히려 심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라는 리듬이 있는 거니까 그런 방식을 좀 채택을 한 거예요. 정교하고 계산된 모든 커트 하나하나가 계산된 거였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사설이지만 전라남도 곡성에선 이 영화 곡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곡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져가니까 군수님부터 해가지고 야, 우리 현장에서 이제 곡성이라는 게 전세적으로 뻗어나가는 거 아니야. 세계적인 감독 아니야. 그렇죠. 근데 곡성 영화가 이렇게 나오니까 야, 가만있어 봐. 우리 곡성을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하는 이제 그 불안감이 있었는데, 차후에 이제 곡성 영화가 끝나고 나홍진 감독님하고 개인적으로 술을 한 잔 마실 일이 있어서 내가 물었죠. 왜 곡성이냐? 한자는 달라요. 그 곡성과 지역의 한자는 다른데 외할머니 댁이 곡성이었어. 나홍진 감독님이 외할머니 댁에 자주 가서 살았던 그 기억들, 그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영화 제목을 생각하다가 곡성? 계기스러운 어떤 소리들? 이런 거에 좀 접근해볼까 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교와 관련된 문화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줬고, 말씀하신 대로 곡성이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도 보면 고질라 같은 영화가 보면은 도시를 다 파괴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흥행하고 나서는 우리 도시를 좀 파괴해달라. 실제로 그 광고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각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섬에는 더 다르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통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한다.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나홍진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영화가 바로 곡성인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 김시선님의 시선으로 한번 쫙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무대는 곡성이고요. 곡성의 경찰
경찰 종구가 아주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근데 의문의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경찰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사건을 추리해가는 직업일 텐데 이 사건들은 논리적이지 않은 현상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구의 눈에는 타지에서 온 것 같은 낯선 외지인이 약간 의심되게 시작되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힘든 형상들을 종구가 눈앞에서 벌어진 걸 보다가 그렇게 자기 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효진이. 네. 끊임없이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자신의 딸이 아프고 나니까 이제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딸을 빨리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외지인과 어떻게 싸우게 되고, 그 사이에 이를 해결하겠다는 무당 일광이 등장하고 의문의 여성 무명까지 나타나면서 어떤 것도 믿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영화가 바로 곡성입니다. 진짜 그 무당으로서 다령님 같은 경우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곡성처럼 이렇게 보여지게끔 드러났던 영화를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아, 앞으로 들이내놓고 그렇죠. 우리 무교에 대한 얘기, 거기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를 갖다가 메인으로 다룬 영화는 없었다. 황정민 같은 월드스타가 무당 역할을 하는 곡성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적으로 박수무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황정민 배우가 연기 엄청 잘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우리가 구슬할 때도 신령님께 예를 갖추고 격을 올리는 그러한 걸음걸이나 말세 이런 것들이 문서화돼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춤사위 하며 눈빛 하며 거의 박수시던데요? 정말 배웠나 보다. 주연 배우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기자분들과 연예계분들이 무당과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그게 어떤 살과도 관련이 있고 사주랑도 관련이 있는데,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 혼연일체하는 그 몰입도랑 이런 게 남다르세요. 거기서 이제 무당 역할을 하셨을 때 그게 딱 소위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정말 무당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실제 구슬 주관하는 박수무당의 격이 보여가지고 저도 좀 놀랐던 적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굿하는 장면, 곡성을 볼 때마다 약간 눈길이 계속 가는 부분이, 팔을 이렇게 꺾듯이 막 이렇게 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어렸을 때 막 그런 장면들 언뜻 본 것 같기도 하고, 그 율동이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연기를 한다고 해서 쉽게 될 것 같지 않은 그 리듬감 있잖아요. 그게 되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굿하는 상황을 직접 가까이서 본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죠. 그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예. 몰려들잖아요.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예. 잔치 느낌도 있고, 꼭 그 한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이 마을 전체 어떻게 보면 좋은 기운을 가져오려는 그런 굿도 많으니까, 그런 것 볼 때 약간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응어리들을 무당의 어떤 리듬감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것도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뜨끈뜨끈한 열기랄까 점점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게 느낌이 느껴질 때는 이게 진짜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황정민 배우가 중간중간에 그 휘파람을 불잖아요. 귀신 부르는 소리? 그게 귀신 부르는 소리인가?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휘파람이 영적인 존재를 청할 때, 우리가 방울을 흔들거나 휘파람을 불어서 영적인 존재를 청할 때 내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휘파람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감지한다? 어디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뭔가 감지하는 소리를 이렇게 낸다라는 거를 언뜻 들은 게 기억이 나서, 혹시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지. 예, 왜냐면 내공이 쌓였을 때는요, 방울부채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이제 도술도법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휘파람도 그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방울 대신에.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부르는 소리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감지할 때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에서 잔치 벌이듯이 하신다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그 마을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선악나무들이 이렇게 다 있죠. 그렇죠. 그게 마을 입구를 지켜주는 신령님들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옛 어르신들도 지금도 그렇고 계속 거기서 구슬하시면서 그 마을을 지켜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모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거기서 구슬 많이 버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진짜 그 휘파람 내는 게 굉장히 강렬하긴 했었어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기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촬영 현장에서도 되게 메소드 연기를 해야 되는 현장은 되게 지죽은 듯이 조용한데, 평균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한 장면을 위해서 굉장히 모든 기운을 거기다 쏟아 넣는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운은 되게 세서 함부로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주연 배우 혹은 뭐 배우분들이 갖고 있는 탤런트적인 기질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있고, 무당이니까 교습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대충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장난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지만 너무 완벽하게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너무 완벽하게 해버리면 진짜 귀신이. 진짜 내가 무당이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배우가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까? 배우가 역할 자체가 뭐 종교적으로 내가 조금 그 거부하겠다. 거부하거나 너무 기운이 세서 반대로 아니 그렇게까지는 똑같이 하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소품인데 방울을 진짜 방울로 하지 마시고 소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진짜 영매가 쓰는 게 아니라 영화를 위한 용도로 쓸 수 있고, 나중에
음향을 좀 거기다 입힌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현장 자체의 기운을 그렇게 몰입도 있게 정말 귀신이 올 수 있는 혼이 올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버리면 두렵겠죠. 근데 이 곡성에서는 부적 있죠. 진짜로 쓴 거 아니에요? 그 부적이 무당분이 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일반인들도 그림 좀 그리시는 분들은 부적을 누구나 쓸 수도 있고 기운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부적 하나를 쓸 때 그냥 다 쓴다고 그게 부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나홍진 감독님이 기운이 세. 실제 만나봐도 세요. 나도 웬만해서는 안 지는데 서로 눈빛으로 딱 교환하면 황정민 배우를 제외하고 거기 나오는 이제 다른 무당들은 실제 무당을 다 섭외했다라는데 그게 맞아요? 아무래도 리듬을 좀 타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운들 그냥 대충 보조 출연자로 하기에는 조금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인 나홍진 감독님 스스로도 아, 현역을 다 불렀어요 그러면? 예. 와. 그래서 진짜 몰입감 있게 연출을 하려고 했었다. 그게 너무 당연하게도 느껴지는 게 최근에도 무당분들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도 꽤 나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약간 그것도 팀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무당분들 밑에서 제자분들이 이렇게 시중도 들고 북을 치 이런 악기들도 자기가 모시는 이 무당 선생님이 어떤 흐름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는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도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황정민 배우가 이 팔 놀림도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다. 예, 저는 코칭을 또 따로 받고 또 배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한두 분 이렇게 따로 섭외한 게 아니라 벽사신당에서 다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영화에 도움을 준 것처럼 조력자 당이 있었다. 예, 예. 왜냐면 그 주변의 후경들을 보면 그 치시는 분들이 배운다고 저게 그렇게 될까 싶긴 해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경험이 있어야 무조건 되는 거기 때문에 감독님 말씀대로 참여자들 오셨을 것 영화 같습니다. 현장에선 감독이 다 알 것처럼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알죠. 더 깊이 들어가려면 미술 하시는 분들, 소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미술 감독이 종합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조감독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그 배치부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구술하시는 분한테 지금 돼지가 몇 마리가 필요하고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누워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사 지낼 때 머리만 놔두는데 영화계의 습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돼지 머리를 놔두고 죄를 지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피하시는 분들은 돼지 저금통을 놔두고 가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도 돼요? 아니 그렇게 형태만 갖고 형상화해서. 의식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패드 갖고 돼지 머리 영상을 띄워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뭐 특히 이제 의학 영화 같은 경우는 의사분들한테 잠을 구해야 되고 매듭법이라든지 이것도 전문 의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잠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었다. 저는 오히려 그래서 팀 이런 것도 되게 궁금했던 게 제자분들도 서로 무당 선생님들끼리 아니 너는 제자가 좀 괜찮더라 퀄리티가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왠지. 아, 스카우트 한다고? 약간 그런 거 없나 궁금하긴 했었어요. 필요하면 네가 데려가라. 네, 그죠. 그러한 기준이 우리 말로는 청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청배가 내 거 굿을 떼지 않고 다른 사람 굿에 가서 대신 거리 굿들을 해주는 걸 뜻하는데요. 우리 여기 벽사신당 안에서는 제자들이 다 굿도 할 수 있고 장구도 칠 수 있고 뭐 춤도 추고 글도 쓰고 하는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외부에서 청배를 따로 하진 않지만 청배를 할아버지와 함께 뭐 재금을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약간 용병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까요? 어시스턴트? 그렇죠. 그 말씀 떠나 아까 팀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팀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뭐 재금 치는 사람이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야 되고 합을 계속 맞춘 사람들끼리 구청에 들어가서 일을 진행합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항상 재밌게 곡성 볼 때 들리는 대사 중에 하나가 황정민 배우가 구태하겠다 하니까는 얼마나 들 것 같습니다 하니까는 뭐 한 돈 천 들지 않겠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역시 팀이 중요하다. 맞물려서 그 대사가 약간 이해될 때가 많거든요. 그치. 그래서 옆에 또 쳐줘야 되고 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영화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살을 날리는 구슬 하는데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살을 날린다라는 게 가능한 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일단 초반에 잡고 싶은 게 황정민 씨의 역할이 무당이라고 했는데 무당은 길룡화복을 주는 역할이지 나쁜 걸 모시고 나쁜 기운을 활용해서 그 상대방을 그렇게 악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 팩트는 그거죠. 이제 거기서 무당이 아닌 자가 악신을 섬기면서 이러한 살을 날렸다. 근데 내공은 있으니까 살이 날아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현대에도 저렇게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을 날리고 주술을 쓰는 자들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무당으로서 보진 않았어요. 무당의 액팅을 했을 뿐 저자는 악을 날리는 악을 활용하는 좋지 않은 샤먼이다. 그리고 이 영화 이제 장작 태우고 동물의 목을 잘라서 얼굴에 뭐 피 묻히고 통나무에 대못을 박는 요게 다 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제자님들마다 술법
신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께서 내리는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들을 뜻하는데요. 그게 뭐 비방이라고도 하고 신법이라고도 하고 술법이라고도 방침이라고도 하고 불리는 어원들은 다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는 동물의 목을 잘라서 피를 얼굴에 묻힌다는 거는 이제 악한 뭔가를 움직이겠다. 왜냐면 우리가 복을 받는 구세는 피를 보지 않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거에는 한 번씩 이제 크게 뭐 사자 바람이 불었다. 혹은 집안에 계속 누군가가 줄초상이 난다 했을 때는 그 맥을 끊겠다 해서 피를 묻히거나. 파묘에서도 이 이유가 저도 곡성 보면서 되게 놀라웠던 장면들이 많았는데 부적은 닭피로 옛날에 쓴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여기서도 막 살 날리는 장면에 보면은 닭이 막 매달려 있고 막 닭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하기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닭에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일단 닭은 해가 뜬 때 가장 빨리 우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귀신도 그렇고 어떤 악한 기운들도 그렇고 닷이라는 빛을 뜻합니다. 그런 것들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을 풀어낼 때 소금을 갖다 놔라, 소금을 뿌려라. 장례식 갔다 오더라도 집안에 또 뭐 아프시거나 아니면 아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소금으로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들어오라 그러고 털고 들어오고. 그러한 개념인데 그 시작이 이제 빛에서 해가 뜰 때 움직이는 가장 빨리 오는 닭이다 해서 맑다, 뭔가를 안 좋은 걸 쳐낼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도깨비는 닭피를 무서워한다, 뭐 말피를 무서워한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또한 왜곡된 사실들이 또 많아서 근데 옛날에는 경면주사라는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닭피로 대신해서 뭘 쓰고 안 좋은 것들을 걷어내고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닭이 깨우는 동물이잖아요. 베드로 이야기를 약간 투입해서 종구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무명이 닭이 세번 올 때까지 기다려라. 사실 이제 베드로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 베드로가 묻잖아요. 난 잡혀갈 거다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모른 척 할 거다, 부정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럴 리 없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냐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부정하다가 닭이 울고 나서야 아차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한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잖아요. 영화에서도 어떤 자신의 의심과 믿음 그 사이에 있는 종구에게 깨우침을 주는 동물이 이 닭이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닭의 어떤 쓰임새는 깨우는 동물인 것 같아요. 예. 프랑스가 제일 좋아하는 형태가 닭이잖아요. 국기 옆에 늘 보면은 닭의 형태가 있는 게 루꼬꾸. 예. 그리고 또 토트넘도 닭을 또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벽 여명을 이렇게 깨우는 닭이 갖고 있는 신비로움이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의 잔혹사는 아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직 그 얘기가 지금 규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서도 여러 가지의 신의 존재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장면 시작하자마자 누가복음이 나오죠. 이게 성경에 대한 얘기인가? 근데 나홍진 감독의 영화 추격자에서도 약간의 성경이 빗대어 있는 게 후반부에 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적 색깔로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은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살과 육신을 만져봐야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 근데 이 영화의 전체적인 톤앤 매너나 줄거리도 과연 누가 진짜 신이고 악인가. 그리고 무명이라고 하는 저 역할이 사람이야? 뭐야? 귀신이야? 뭐야? 라고 이제 계속 우리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 후반부에 많이 몰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좀 정리를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무명의 정체에 대해서 무명의 정체가 기독교적인 신의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악마라고 나오는 마귀 이 도깨비도 손바닥 보면은 이 못자국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다 파생된 거 아니냐 파편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지는 거라 이 영화 자체도 이제 열린 결말이거든요. 이 무당의 정체에 대한 의견도 사실은 분분합니다. 박수무당 일광의 또 정체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무명의 정체에 대해서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외지인과 원래부터 한통속이었다 혹은 추종자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자령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외지인과 한통속이었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수인 그러한 역할로 나왔지만 이제 그 감독님께서 딱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관객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장면들을 많이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단정지어서 봤던 것 같아요. 주술사인데 무교의 의식을 배운 주술사로 생각을 했어요. 행위는 분명히 무교의 행위도 섞여 있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도교적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였고 결국에는 악한 거를 활용
사용했기 때문에 방술이라는 걸 활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방술은 도교에서 이제 귀신을 부리는 술법이에요. 절대로 선신을 사용해서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선신은 없어요. 악을 물리치는 악신도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존재는 사탄이거나 악령인 건데 그거를 다룬다 그러면 방술로서 봤기 때문에 저는 음양사나 주술사로 봤습니다. 감독님도 약간 한통속으로 약간 보는 어투에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곡성의 블루레이로 나온 것 중에 이제 삭제신들이 모아져 있는 클립이 있는데 그 블루레이를 보게 되면 삭제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정해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삭제신이라는 건 감독님이 의도적으로 그거는 더 이상 영화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고 삭제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화의 일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 클립 중에 뭐가 있냐면 영화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결말에 몇 분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1분 정도 가량이. 다 끝나고 나서 일광과 외지인이 함께 차를 타고 이 곡성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영화에 공식적으로 투입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영화를 해석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이 둘의 어떤 관계는 무엇이었을까를 조금 더 추리를 해보자면 그런 삭제신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나리오 각본상에는 협력자였다 정도를 우리가 추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본에서는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알아야지 배우가 연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읽지 못하면 연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살 내리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여지는 게 외지인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교차 편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살을 내리는 사람과 살을 받는 사람이 그러면 같은 팀이야? 이걸 또 의심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 대못을 받고 막 그럴 일은 없잖아요. 감독님이 진짜 이 무서운 사실은 질문인 게 그때 당시에도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끼리의 큰 논쟁이 뭐였냐면 사실 이게 교차 편집이잖아요. 교차 편집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공간이나 상황에 놓인 두 인물의 이미지를 붙여놨을 때 그게 이어지도록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교차 편집에서 A라는 장면이 나왔을 때는 그 A와 A의 영향을 받는 B가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살을 날리는 장면을 보면은 무당이 날리는 살은 외지인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차 편집에 의해서 그 뒤에 붙게끔 했거든요. 또 그러다가 중간에는 또 바꿔요. 외지인이나 무당이 다 날리는 살들이 갑자기 효진, 딸의 장면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차 편집이라는 영화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되게 공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공식을 좀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부분에는 분명히 둘이 싸우는 건가? 서로 살을 날리면서 이렇게 이해하다가 중간에는 갑자기 또 타겟이 바뀌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거든요. 헷갈리게 하기 위한 장치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차 편집의 공식을 약간 비틀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나홍진 감독이 친절하게 사진도 보여줘요. 외지인이 앞에 둔 사진은 이들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박씨가 나오잖아요. 박씨 한 명의 사진 나오고 나중에 좀비처럼 변하는데 그 친구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뭔가 행위를 하고 있는 타겟은 이들과는 또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힌트를 왜 우리가 헷갈릴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교차 편집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약간 비틀었다. 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재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무명의 정체는 뭘까요? 저는 무명은 그 마을을 수호하는 선왕 신이거나 선왕 각시거나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에서 그거를 유추해 본 건데 꽃을 대문 앞에 달아놓았던 거 하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에 새끼줄을 걸고 닭이 3번 올 때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일종의 보호를 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렇죠. 외지인이 아파했을 때에도 그 마을에서 무언가 악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선왕에서 기운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유추를 생각하면서 막 봤던 영화예요. 야, 현역 무교인들도 퇴기사와 무당들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보게 만드는 영화, 진짜 대단한 영화입니다. 곡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이 안에 신은 기독교인이 보게 될 천주교인이 볼 경우 그다음에 무교가 볼 경우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에 과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에서 생각하느냐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이 신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 영화를 가만 보면서 원래 영화는 분석하면 안 되죠. 이 영화는 분석해서 봐야 될 관객의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성을 놓고 보자고요. 무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일까? 난 보면서요. 예수님이야? 나 이 생각을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저 멀리서부터 돌을 던져요. 그리고 점점 가까이 와보면 돌이 이만큼 쌓여있고 계속 돌을 던지고 있어. 저 여인이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돌을 던져라. 돌 무덤 같은 형태의 온갖 돌이 쏟아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죄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지. 그런 표현을 담았기 때문에 감독이 미쳤다고 그 수많은 돌을 계속 거기다 놨겠냐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형태가 있었지만 가지 마라. 예수가 했던 말 새벽 닭을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넌 남아야 된다. 근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쭈뼛거림이 이 닭살도둑이 이 영화 자체가 뒤로 가면서 되게 우발적 범행이 아니고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건가? 내가 속단해서 봤나?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리고 범인은 누구였고 누가 용서받아야 되고 하는지가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재밌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그 장면을 다시 보고 싶어. 그럴듯하네. 어렸을 때 그냥 생각해 보면 무명이 소복 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약간 동네 할머니 기운 있으신 할머님들이 약간 할머니 무당분들 약간 그런 옷들 자주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나이 때가 좀 느껴지는 대사들이 많잖아요. 종교를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사실 무당이나 이런 거의 존재 이유는 이 사람을 깨우쳐 주는 역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종구가 깨어난 상태에서 영화가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계속 악몽을 꿔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깨우치기 위해서 돌을 던지잖아요. 깨우쳐져야 되는 사람을 깨우려는 영화. 이렇게도 저는 좀 보기도 해요. 신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교회에 가야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어쩌면 여기 존재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야. 무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든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지. 곡성에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개씩만 한번 찝어주시죠. 굉장히 좀 많긴 한데 결론적으로 배우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쿠니무라 준이라고 해서 외지인 역할을 했던 일본의 유명한 배우죠. 유명한 배우잖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배우분이 나온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굉장히 멋있는, 특히 이제 야쿠자 역할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게 한 배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천 한 쪼가리를 걸치고 산을 헤집고 다니는 장면 봤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본인이 직접 얘기할 정도면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뭔가 결론에 좀 도달을 하는데 일광 옷 갈아입는 장면의 팬티도 같아요. 쿠니무라 준의 속옷이 같아요. 그래요? 네, 일본 속옷이에요. 한 패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낚시 얘기하기 전에 차림이 살짝 나와요. 야, 오늘 그냥 다 까발리는구나 아주. 그리고 이 곡성 제작 기간이 난 길다 그래도 이렇게 긴 영화 처음 봤네. 6년이 맞습니까? 저는 이제 이 6년이라는 게 보통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오르는 순간부터라고 하는데 영화계는 평균 3년 잡아요. 아니 크랭크 인부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그 기획 단계부터 잡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착상을 언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 아빠 만나는 것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연애를 언제 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연애 6년 했는데 6년 동안에 사랑이 없었겠냐고. 갑자기 결혼했다고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해서 가벼운 줄거리부터 두 줄 정리, 그 다음에 시놉시스, 이걸 계속 구체화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내가 또 알아가야 되는 단계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는 무교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들도 좀 있을 거고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일본 귀신과 한국 귀신과 서양 귀신까지 다 데리고 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 세계관도 만들어야 되고. 금방 가요 6년. 근데 이 회복 기간이 뭘로 치부돼요? 흥행이죠. 그러니까 흥행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그 망하면 6년 그냥 홀라당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6년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은 졸업하는 게 6년이에요. 근데 보통 영화계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이 정도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 제작 기간이 처음 6년인데 편집이 11개월이래요. 그 안에가 이제 다 프리 프로덕션하고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이제 다 들어가는 건데, 편집 기간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1차, 2차, 3차 버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쉽게 표현해 봤더니 너무 쉬운데 영화? 그럼 좀 더 짜임새 있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갑자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비틀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보고 블라인드 시사회 또 해보고 감독이 원하는 데까지 이제 쫓아와야 되고, 마지막에 멱살잡이가 있죠. 투자사와 멱살 잡고 싸우는. 이 영화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홍진 감독의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곡성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황해라는 작품이 굉장히 그게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났거든요. 극장에 개봉된 건 156분짜리 영화였고, 감독님이 그때 시간이 많이 없어서 편집을 완벽하게 자기가 만족할 만큼 못한 상황에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반응이 많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황해 같은 경우는 감독판이 블루레이로 따로 나왔어요. 조금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보통 해외 감독님들 중에서 내가 제작사로부터 완벽하게 편집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감독판을 만들게 되면 분량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한 10분, 5분짜리를 제작사가 너무 길어, 그래서 자르게 했는데 나중에 감독판이 나오면 1시간 많게는. 그래서 반제작만 해도 감독판이 1시간씩 크거든요. 근데 이 황해 같은 경우는 극장판이 156분인데 감독판이 오히려 줄었어요. 오히려 줄여서 140분.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편집이 유려하게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더더기가 오히려 다 잘려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었고,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이 얘기하신 전반적인 그 상황에다가 촬영이나 이런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쓰시고 감독의 편집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완벽한 도미오리처럼 집착을 많이 하시는 그런 감독님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 영화를 저도 이제 신데렐라라고 하는 작품을 찍었을 때 현장에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게 어떤 피철철 상황이 나와도 이게 좀 무섭나, 이게 지금 무서울까? 관객한테 어떤 무서움을 줘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찍는단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편집되고 음향 들어가고 이제 극장에서 보잖아요. 찍은 나도 놀랄 때가 좀 있고, 이게 영화 자체가 특히나 이렇게 좀 잔혹사잖아요. 이 잔혹사에 대한 부담을 감독이 다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까 심리적 부담도 되게 컸을 거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제작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래서 이 나홍진 감독 곡성이 대히트를 친 게 아닌가. 곡성 후속작으로 찍으려 했던 작품이 있어요. 이게 랑종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나홍진 감독님이 일광의 전사 과정을 좀 다루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태국의 감독님한테 이제 요청을 하게 된 건데, 완전히 다른 영화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 저도 다른 영화 같은데. 네. 그게 이제 랑종이 이제 태국어로 랑종이고 무당이죠, 무당. 아. 그래서 영화에 랑종의 후손들의 이야기 이렇게 떠요. 근데 이제 얘기하신 대로 이게 프리퀄이다. 일광의 탄생을 그렸다? 그러면은 이제 접신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도 지금 신내림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대대로 할머니 때부터 내려왔는데 원래는 언니가 받아야 되는데 언니가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결국 나한테 오더라 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 또 조카한테 또 이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무당의 괴를 이렇게 쭉 쫓아가는 과정이 카메라맨의 팔로우 샷으로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 과정이 되게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배우인데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찍으려다 보니까 몇 번의 리허설 과정과 이걸 다 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히 조카한테까지 가는 그 연기가 빙의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차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현장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영화적 세팅을 해놓고 찍는 것보다는 뭔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쫓아가보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팔로우샷을 계속 찍었는데, 그게 결국은 극장에서 봤을 때 울렁증이 좀 많이 나오고 힘들죠, 보는 데 있어서. 촬영 부주의로 네. 뭐 시선을 조금 뺏고 그런 적도 누군가의 있다. 시점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랑종이 저는 오히려 왜 일광의 전사라는 얘기가 나올까라고 싶었을 때, 신내림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 또 신내림을 받음으로써 어떤 생기는 과정들로 인해서, 무당도 어쨌든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어떤 그 감정들, 그걸 굉장히 다큐멘터리로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태국 무당의 삶과 생활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직접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일까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 따님의 그 어머니가 굉장히 내림을 받는 걸 굉장히 반대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저희 대부분의 무당 어머님들이 겪는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연기를 조금 흡사하게 해주셨어요. 그 정도는 좀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신내림을 받는 뭐 과정이라든가 뭔가 재를 올리고 막 이럴 때 각 나라마다 계절 기후가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작물들이 다른데, 어쨌든 모시는 마음은 일심이지만 그 드리는 어떠한 뭐 과일이라든가 올리는 의식의 과정이라든가 방식이 좀 다르구나라는 거를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좀 색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화면에 나오는 그 느낌이 좀 색달랐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한국은 이제 배에 사과 놓고 거기는 이제 망고나 뭐가 크게 남는 게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랬던 이유가 아마 일단 외국 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랑종을 봤던 사람들한테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후기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랑종 봤어? 나 봤어. 근데 보다 껐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감독도 스타 감독이라면서요? 단종 피산다나 그 감독이 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랑종은 앞으로는 걸작이 그리고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긴 해요. 김시선님은 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단종 피사나 감독의 특징도 되게 잘 드러나 있고, 곡성은 좀 차이점이, 곡성에는 외지인이 들어와서 쿠니무라 준이라는 사람 또는 어떻게 보면 일광이라는 삼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랑종 같은 경우는 스태프, 제작진이 알 수 없는 것에 개입을 하면서 다큐멘터리였던 것이 극영화로 변화하거든요. 극이라는 몸뚱이에다가 다큐라는 영혼을 그냥 넣어버린 듯한 느낌. 형식은 아주 네. 좋았다. 네, 그래서 형식을 굉장히 끌고 가는 느낌이 굉장히 볼수록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랑종을 통해서 곡성을 반대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를테면 곡성의 처음에 오프닝 씬 혹시 기억하시나요? 곡성 전체 어떤 풍경을 보여주고 낚시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잖아요. 저는 왜 이 풍경을 이렇게 처음에 보여줬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마스터샷을 굳이 몰입도 없는데, 근데 랑종에도 풍경신이 먼저 등장해요. 근데 랑종에는 설명을 해줘요.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우린 믿습니다. 그렇죠. 바세도 있고 논에도 있고 이야.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랑종의 그 부분을 생각하고 다시 곡성을 역으로 보자면은 초반에 그 풍경들이 다 어떻게 보면 각가지 신도 있고 악신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낚시를 하고 있던 쿠니무라 준도 어떻게 보면 악령일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 좀 재밌게 곡성이 느껴지기도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랑종을 다시 보시고 곡성을 또 보시면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감독님이. 왜냐하면 굉장히 치밀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감독님인데 제작을 하고 시나리오를 써서 태국 감독에게 셔터를 찍었던 감독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더 이상 터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도 감독을 해봤던 사람이 감독을 터치한다? 아, 그거는
되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믿어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영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보일 것인가지 꼭 국내 시장만 한정되지 그렇죠. 않았다는 영화 곡성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 영화의 곡성에서 놓쳐서는 안 될 명장면, 명대사들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데? 무시 중 맞아, 멋이 중원. 대국민적인 히트를 쳤던. 무엇이 중요하냐고. 저는 그게 약간 아이가 그 무당분들 중에서 되게 얘가 깨우치지 못하면 되게 세게 말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아이가 무당 같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아서 약간 사람들이 되게 놀랬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 장면이. 저는 여러 장면들이 다 뭐 너무 좋은데 그 중에 종구 경찰이죠. 나의 믿음,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을까? 내 딸을 믿어야 되는데, 가족을 믿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휘둘렸단 말이야. 그 휘둘린 사건의 중심에 있을 때 한참 구술하는데, 내가 빙의해서 연기하자면 하지마 이씨 들아 쫙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확신으로 판을 깰 때 난 그 장면이 제일 짜릿했고, 내가 아버지라 하더라도 고통스러워하는 딸이 저렇게 있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 짓을 하냐라는 거지. 아주 현실적인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결국 엔딩으로 딱 이어지잖아요. 그런 지속되는 딸에 대한 관심들을 표출했던 장면, 한참 구슬할 때 나왔던 그 통쾌함. 이 영화에서도 반복되는 게 있네. 낚시씬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체적인 테마가 낚시가 아닐까, 미끼를 물었다. 표진도 관객도 모두 감독의 미끼를 물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명장면, 명대사 생각나십니까, 다령님? 제가 꼽은 거는 3개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외지인이 그 신부님을 앞에 두고 사진을 찍고 마지막에 했던 말 한마디가 있었거든. 나는 그거. 나다라고 했던. 그거는 그 외지인의 마지막 그 모습을 보여줌에 있어서 외지인의 정체가 보였던 것 같아서 그게 또 명장면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와 무명이 둘이 이제 대화하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 가잖아요. 그때 무명이 울부짖었던 그 장면이 그 무명에 대한 정체가 또 보였던, 그렇게 좀 제가 추론을 해볼 수 있었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까지 제가 이거는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다 했던 거는 가지 말라 했는데 가가지고 피범벅이 된 그러한 장면들을 보고 아버지가 효진아 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게 이게 결말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3개가 명장면이었다. 명장면이나 명대사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2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황정민 씨가 굿을 진행할 때, 저는 그 굿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했어요. 어떤 굿을 진행을 할까라는 거였는데, 편집, 이렇게 교차 편집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됐을 때 따님이 아파하시는 장면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굿을 진행하는 딸이 저렇게까지 아파하지? 뭐 한의학적으로 따지면 면역 영상인 건가? 근데 이제 하도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들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눈치챈 것 같아요. 혹시 무당을 가장한 주술사인가? 왜 저 딸을 그럼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애일 뿐인데? 뭐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던 장면이고요. 그 다른 하나는 마지막. 저는 그 외지인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형상화가 된 악마, 사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람인데, 뭔가 이 협력자던가 아니면 뭔가 있는 건지 좀 궁금했는데 그 모습이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일광이 섬겼던 사탄인가? 그 사탄이 형상화가 된 거를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형상화시켜서 그렇게 마지막에 보여주신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해가지고 저 이제 이 영화를 맨날 볼 때마다 가장 잘 깨우치는 사람 누굴까 계속 볼 때가 있거든요. 이제 무당이 주로 깨우치는 건데, 결국에 저희 살다 보면 어머님들이 항상 그 자식을 위해서 촉이 박잖아요. 이 영화의 초반에 보면 연쇄살인 사건 현장 가기 전에 비가 막 추적추적 내리는데 종구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야 밥 먹고 가, 막 이런 장면이 초반에 나와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빨리 간다고 뭐 죽어본 것이 살아본 것도 아닌디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나중에 생각해보면 종구가 가려고 하잖아요. 무명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에 가잖아요. 그 장면과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는 종구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었어. 무당 선생님들이 알려주긴 하지만은 과연 자기 자식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누굴까? 그럼 엄마거든요. 자기 외엔 엄마인데 엄마가 사실은 말을 해준 거죠. 그렇죠. 빨리 가지 말라고. 가본다고 해서 죽어본 게 산 것도 아닌데. 이제 이 대사와 나중에 마지막에 종구의 그 이미지를 같이 매칭시켜서 보시면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이 있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보는 영화. 이게 좋지, 정답을 내려놓고 보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 그리고 6년에 걸쳐서 만든 작품을 우리가 뭐 한두 시간 만에 그걸 탁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이렇게 영화를 보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더 맛있게 영화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타령님 오늘 어떠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여러 의견들을 또 전문가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또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긴장되는 분위기나 낯선 분위기를 안 만들어 주셔가지고 엄청 편했던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생님들의 그 각 시선과 그 다음에 좀 놀랐던 게 많았어요. 깨달은 게 많았고 시야가 넓어지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두 분 모시고 또 다음 영화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